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이성과 죄의 분리라는 글인데요. 여기서 이성, 에고, 죄, 오류 같은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실수나 겉모습 너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더 평화로운 관계나 인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게 하는 글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지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글이 주는 통찰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부분부터 좀 흥미로운 대립이 나오네요. 이성은 명확함을 추구하는데 에고라는 건 그 반대, 오히려 혼란 속에서 힘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죠. 네, 맞아요. 빛과 어둠처럼요. 그래서 이성이 에고의 그 생각체계, 그러니까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그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성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바로 오류를 간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류는 진짜가 아니고 고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아, 고칠 수 있는 거다. 네, 특히 여기서 죄라고 부르는 개념과 단순한 오류를 구분하는데요. 이성은 근본적으로 뭔가 바로잡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분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근데 에고는 정반대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배울 수 없다. 바로잡는 과정을 배울 수 없다고 믿게 만들려고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딱지를 딱 붙여서 이거 고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규정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군요. 오류는 그냥 슬쩍 넘어가고요. 그렇죠. 에고 입장에서는 그게 방어기제 같은 거니까요. 결국 이성은 구원하려 하고 에고는 단죄하려 한다. 와, 이 표현이 되게 인상 깊네요. 아니야, 그거 그냥 오해야. 바로잡을 수 있어. 이렇게 계속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이 둘 사이의 근본적인 충돌이 이 글 전체를 꿰뚫는 핵심 같아요. 그렇군요. 이어서 죄를 평화로 가는 길을 막는 어떤 거대한 문에 비유하는데 이것도 참 재밌어요. 아, 그 비유요? 네. 열쇠도 없고 너무 단단해서 육체의 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방식으로는 절대 통과할 수 없는 어떤 화강한 벽처럼 보인다. 이렇게요. 네, 단단한 벽.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성의 역할이 다시 딱 드러나는 거죠. 이성은 그 단단해 보이는 죄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특정 형태를 띤 오류일 뿐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 그냥 형태일 뿐이다. 네. 겉모습이 아무리 무섭고 단단해 보여도 이성의 눈에는 그 속이 사실 비어있다는 게 보인다는 거죠. 뭐랄까, 겉만 번지르르한 빈 상자처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성 자체가 문을 여는 열쇠, 즉 구원은 아니지만 그 문이 사실은 통과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보여줘서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고 설명하는 거죠. 와, 길을 열어준다. 그럼 에고는 왜 그 형태에만 집착하는 걸까요? 글을 보면 의미는 못 보고 겉모습에만 끌린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사실 왜곡된 인식, 그러니까 오류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와요. 이건 좀 세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약간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죠. 여기서 육체의 눈은 애초에 사물의 겉모습, 즉 형태 너머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아,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 네. 그래서 오류의 겉모습만 보고 그 안에 담긴 의미나 그것이 교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전혀 못 본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죄라는 화강암 덩어리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의 외부 형태일 뿐인데 우리는 그 형태 앞에서 딱 멈춰 서버린다는 거죠. 멈춰 서버린다. 네. 마치 책 표지만 보도 내용을 다 한다고 착각하는 것처럼요. 이런 형태에 대한 집착이 결국 진정한 이해를 가로막는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좀 연결이 되네요. 중요한 건 어떤 오류든 그게 아무리 무섭고 심각해 보이는 형태를 하고 있든 본질적으로는 교정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네, 정확합니다. 죄라는 것도 결국 에고가 특별하게 떠받드는 그런 오류의 한 형태일 뿐이고요. 맞아요. 이성은 형태가 계속 변하니까 진짜가 아니라고 판단해요. 변하는 것은 환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죠. 변하는 것은 환상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겉모습, 즉 형태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실제가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보고 있는 착각 상태에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럼 이 관점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용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는 다른 사람의 실수라는 형태나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 그 몸이라는 형태에 얽매여서 그 사람의 본질적인 거룩함,
그러니까 오류 너머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던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거룩하지 않은 관계와 거룩한 관계를 대조하는 게 아주 흥미로워요. 아, 그 두 가지 관계요? 네. 거룩하지 않은 관계는 뭐랄까 서로 상대방의 죄, 그러니까 오류나 결점이라는 그 형태를 자꾸 들춰내고 거기에 가치를 두는 관계예요. 서로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정당화해주면서 그 안에서 뭔가 안정감을 차리려는 거죠. 서로의 잘못을 정당화한다.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뭐랄까 일종의 죄책감 투사 게임 같다고 할까요? 너도 잘못했으니까 나도 괜찮아. 이런 식이죠. 아, 반면에 거룩한 관계는 그럼 완전히 다르겠네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거룩한 관계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마음 상태라고 설명해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오류든 상대방의 오류든 그걸 기꺼이 교정을 위해서 내어놓고 함께 치유받으려는 관계라는 거죠. 함께 치유받는다. 네, 무엇보다 서로의 거룩함, 그러니까 그 형태 너머의 진실을 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요. 예를 들면 누가 막 화를 내는 모습, 형태를 볼 때 아,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 너머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오해, 오류를 보려고 함께 노력하는 거죠. 와, 상대방의 거룩함을 보는 것이 곧 나의 용서이자 구원이다. 이 말은 진짜 좀 곱씹어 볼 만한데요? 네, 굉장히 깊은 말이죠. 결국 상대방의 실수나 겉모습, 그러니까 형태나 몸에 초점을 맞춰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의 평화와 구원을 가로막는 행위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오류라는 그 형태에 집착하는 대신에 그 너머의 교정 가능한 본질, 거룩함을 보려고 선택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국 이성은 우리가 죄라고 이름 붙인 그런 심각해 보이는 오류들을 포함해서 모든 오류의 형태 너머를 보도록 돕는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를 통해서 이게 교정 가능한 실수임을 인식하고 결국 평화와 진정한 이해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다. 특히 이 관점이 우리의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대화에서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의 거룩함, 즉 그의 실수나 결점이라는 형태 너머를 보는 것이 곧 나의 용서이자 구원이라면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의 그 형태 너머를 의식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어떤 작은 시도부터 해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